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맹큐의 경제학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서 네 번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 유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인센티브를 번역한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좀 뭔가 원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센티브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이제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좀 뭔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처벌 가능성, 이제 페널티를 가하게 돼요. 채찍을 때리게 돼요. 당근과 채찍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 유인을 작동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합리적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의 원리에 입각해서 봅니다. 내가 사과를 지금 벌써 5개째 먹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이 사람의 뱃속에 사과를 이미 5개가 뱃속에 있어요. 이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 5개 벌써 먹었고요.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하나 더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자, 그랬을 때 하나를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편익이다 라고 할게요. 이게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할게요. 베네핏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랬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요. 공짜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지널 한계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한계 편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5개에서 6개를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째를 이제 뱃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먹을까? 고민을 해요.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자,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한계 편익하고요, 한계 비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한계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죠. 자기가 더 먹게 되면은 얻게 되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게 되니까 스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지금에 계속 가고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인가를 나타내는 스탑입니다. 스탑. 이렇게 중단 규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언제 내가 중단할 것인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바로 이 한계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유인에 대한 이득과 어떤 비용에 대해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부수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시장이 어떻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경제적 유인에 작동되는가,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사과의 프라이스 해서 가격이라고 할게요. 비싸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거기 보시면 사과를 덜 먹게 돼요. 사과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우리가 이걸 소비량인데 수요라고 할게요. 다음에 볼 거예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과수원 주인들은 인부들을 더 고용해서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생산, 공급이라고 할게요. 공급은 공급량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은 높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소비자는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줄이려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고요.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려는 인센티브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인센티브를 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책 팔리시를 우리가
구사하게 되는데, 자, 그때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그에 따른 부담, 비용 구조를 바꿔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역시 이 책의 장점은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게요. 휘발유에 대해서 휘발유에 텍스를 붙였어요. 휘발유세가 상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다 자동차 규모가 작고 작은 게 연비가 좋은 차가 되겠죠. 그래서 소형차, 연비를 절약하려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하거나 주로 이제 연비가 좋다 그럼 또 큰 차보단 작은 차니까 작은 차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럽에서 휘발유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행동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소형차를 이렇게 많이 유럽 사람들은 구입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작은 차들이 있는 게 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높아진 휘발유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비가 좋은 차, 소형차로 이렇게 가도록 어떤 행동을 바꾸고요.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자가용 카풀 있네요. 카풀. 카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승용차보다는 또 대중교통.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사를 하는 거야. 직장이나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길거리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비싸고 그냥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 직장 가까운 데로. 네,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휘발유세를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차나 아예 전기차로 됐어. 나 그냥 아예 연비 좋은 차를 떠나 가지고 그냥 전기차 이렇게 해서 뭐 수소차 이런 걸로 해서 휘발유를 안 쓰는 자동차로 대체해서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단락 보시면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정책이 사람의 유인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휘발유세 그냥 올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 반응을 고려 안 하고 정책을 실시하면 고려 안 하면 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고려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대표적인 예가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안전벨트 어때요? 안전벨트 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모든 차량에 안전벨트가 있고 안전벨트 착용이 거의 의무화가 돼 있는데 안전띠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60년 전만 해도 안전띠가 있었던 건 없었대요. 1965년에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은 미국의 유명한 소비 운동자라고 할 수 있는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안전띠, 안전에 대한 관심 이 붐을 촥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띠 이외에 여러 가지 운전과 관련된 이게 다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죠. 승객 보호 장치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연시 요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띠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거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볼게요.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보시면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사고가 이렇게 좀 덜 나게 할 거야. 사고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가능성이 증가, 그렇죠. 안전띠를 하면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려면 이거로 해서 발생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띠를 의무화하게 됐는데 의무화하기 이전과 이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비포 앤 애프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안전띠를 하기 전과 안전띠를 하게 된 이후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뭐가 얼마나 좋아졌나?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전띠를 하게 된 다음에 애프터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그 행동 자체 중에서 사람들의 운전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주행 속도와 운전 시의 주의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행 속도와 또 행동이 주의해야 할 의무 그런 건데 주의력이라고 할게요. 조심조심 운전하는 거.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람들이 운전을 사고를 잘 안 나려면 주행 속도를 낮추면은 당연히 사고가 덜 나거나 다쳐도 크게 다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를 주의해서 보게 되면은 그럼 사고가 덜 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안전띠 규제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행동을 어떻게 바꿨는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안전띠는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고 부상이나 사망 가능성을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좋아. 그거는 사망 가능성을 낮추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꼭 안전띠를 안 해도 사실 될 수 있는 게 거기 보시면은 이득이 운전자한테 가게 되는데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도로를 잘 깔아놓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보게 돼. 즉 뭐예요? 맞아요. 속도를 높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 이제 차길이 이렇게 잘 닦여지지 않고 자갈길이고 하면 물퉁물퉁 해가지고 빨리 내고 싶어도 빨리 못 가잖아요. 도로 포장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사고가 주행 속도가 낮아지니까 사고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고속도로 같이 쫙 돼 있으니까 막 독일 아토반 같은 데는 막 150 막 이렇게 밟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행 속도가 올라가는데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아유 다쳐도 나 크게 잘 안 다치니까 주행 속도가 올라가요. 속도를 빠르게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주의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대충에 사고가 나면 주의력이 떨어져. 보통 때는 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안전벨트가 있고 뭐 에어백이 있고 이렇게 자동차가 튼튼하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하게 돼 있으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주의력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안전띠와 관련된 요런 의무를 하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안전띠 의무화 규제는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되면은, 운전자들이 전보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더 빠르게 운전하게 되니까 누구한테 더 피해가 됩니까? 맞아요. 보행자들이 피해가 되는 거야. 보행자들한테는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닙니다. 왜요? 아니, 주행 속도도 빨라지고 사고도 자꾸, 증가하게 되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보행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은 훨씬 높아지게 되고 운전자들과는 달리 강화된 자동차의 안전장치 요구의 혜택은 못 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길에 다니는 보행자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져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거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해봤네요. 그래서 실증 연구를 한 미국의 학자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펠츠만이라는 학자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맞아요.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대. 안전띠 규제를 하기 전과 후를 보니까 사고당 사망률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사망률은 이거 하기 전 안전띠 규제 이후에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사망률은 당연히 감소했는데 거기 보시면 사고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건수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규제와 관련된 순효과는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
그쵸? 만약에 옛날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안 났는데 이제 빠르게 운전해서 사고가 나는데 좀 죽진 않아.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괜찮은데 보행자의 사망률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뭐야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작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 신경을 써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지 않게 되면은 잘못된 곳으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은요. 사람들의 이런 유인구조, 인센티브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분석할 때는 그래서 그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덜 분명한 효과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맨큐의 경작에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10가지 원리, 경작의 기본 원리 중에서 네 번째로요,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히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세웠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다음 시간에는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의 상호작용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훨씬 더 이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